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야권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에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한동훈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당정 화합에 대한 기대감과 빈손회담에 그치면 김 여사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위기감 속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제기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등을 주장하고 녹취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뒤에 북한의 파병은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인천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영세 공장 70여 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방화나 폭발은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전기적인 요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한 이번 면담의 성과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면담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예정된 시각보다 조금 늦은 오후 4시 50분을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찍이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외 활동 중단, 인적 쇄신, 의혹 진상 규명 협조 이렇게 세 가지를 공개 제안했는데요. 오늘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포함한 총체적인 대책을 직접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대표의 요구사항과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오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해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올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렵게 성사된 이번 면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까? 오늘 면담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표가 주로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은 듣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요구와 관련한 입장이 공유되지 않아서 핵심 참모들조차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여의도로 돌아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면담 결과를 알릴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면담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오늘 결론이 구체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더 논의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 외에 또 어떤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오늘 면담은 의제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대표의 독대 요청 한 달 만에 어렵게 성사된 만큼 각종 민생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먼저 의정 갈등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책임자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4대 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은 국회가 주도해 나가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면담과는 별도로 만찬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면담이 시작된 지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종료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기에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물론 여권 전체의 지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 출석해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 맞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담에 대해서 여야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회담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선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여권 내 최대 악재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논란이 해소되면 당정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 빈손 회담에 그치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의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론 결국 논란을 매듭지을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은 안 되지만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요식행위가 아닌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표 압박에 가세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십시오. 네, 이 대표는 또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조금 전 한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는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 출석했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내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돈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네, 지난 2021년 12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꿈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윤한홍 의원 또 장제원 전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다고 말했다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인데 강 씨는 이 대화가 김 여사와 명 씨 사이 윤핵관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씨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닌 명 씨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말하고 있다며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초반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수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되면서 한때 여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반발했고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로 인해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대치 끝에 결국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에서 면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을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원래는 4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늦춰져서 한 50분, 54분 뭐 그 정도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지금 대통령은 또 만찬이 따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4시 반부터 시작한다 했고 또 예정 시간은 이제 1시간. 그러니까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제 끝내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만찬 일정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인 것으로 처음에 알려졌는데 뭐 앞에 오늘 뭐 외교 일정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시 한 53분 정도에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일각에서는 좀 그 약간 기대 섞인 좀 예측도 없잖아 있었죠. 분위기가 좋으면 만찬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별도 만찬이 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설명이었고, 근데 기자들한테도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어떤 일정인지는 또 그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찬 일정이.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만찬 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만찬 정도가 아니면 오늘 그 여당 대표 회담 연장선에서 사실은 만찬도 할 법한데 뭐 어떨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애초에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아직 윤한 갈등이 해소도 안 된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단둘이 만났다. 그리고 그 대화가 밖으로 약간 이렇게 변형돼서 나갔을 경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정치인들 중에 현직 대통령이 독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석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두 사람이 관계가 좀 서먹하거나 좀 껄끄러울 때는 단둘이 하면 형님 아우도 할 수도 있고 너 왜 그렇게 무게답은 뭐 할 수도 있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담이 오갈 수도 있고 감정이 풀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배석자가 있다, 비서실장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공식적인 대화와 공식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모임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인 관계를 대통령 당 대표로서 풀지 과거에 알았던 뭐 호용호제했던 그런 후배로서는 대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비서실장은 안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독대 요청을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했던 거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걸 뭐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대도 아니고 이제 3자 면담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도 비서실장 함께 가도 되겠냐라고 의향을 물었는데 그건 또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만 이제 참석을 하는, 배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어찌됐건 이 면담 형식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면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좀 그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거나 또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대표가 요구하는 뭐 독대 요청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일부러라도 사실은 받아들여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을 이제 피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찬도 아니고 차담 그리고 애초부터 그 시간도 1시간으로 지정 그리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형식면에서만 이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 그걸 사실은 그 말 이전의 행동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3대 요구안을 제시를 미리 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까요? 지금 3대 요구안을 제안했지만 사실은 3가지 중에 2가지는 불가하다라고 사실 얘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2가지입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이 인적 쇄신은
요구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김건희 라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뭐 거부한 거나 다름없고 예. 세 번째 의혹 해소라는 부분도 어떤 명태균 의혹인 건지 아니면 뭐 디올백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미 사법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번째인데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과연 현 시점에서 들어줄 수 있겠느냐. 특히 오늘 저는 그 매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저 부분을 중단 대신에 김 여사의 활동을 여러 가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이라든지 혹은 뭐 특별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당장 영부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라는 식의 파격적인 그런 답변 나오기 힘들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의 눈높이 볼 때 거기 걸맞는 답변, 해법은 오늘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예.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네, 의견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별로 윤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연장선에서 그러면 이제 내용 면에서 뭐 시간이 짧아도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 딱 이야기하고 바로 이렇게 딱 답을 딱딱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굉장히 1시간 내에도 성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과연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공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분위기 하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야말로 좀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부터가 지금 굉장히 좀 어색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2년도 꽤 긴 그런 사이인데 둘이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러니까 예전 기분을 되살려 가면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감시자도 한 명 있고, 예, 그 상태에서 아주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연스럽게 표현도 딱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또 응답을 또 주겠는가? 저는 형식 면에서도 이미 응답을 줄 의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아마 청취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동훈 대표, 그래 뭐 나 만나서 꼭 무슨 얘기 하고 싶다 했으니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오. 내가 일단 들어는 줄게. 이 정도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결론이 오늘 안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뭐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뭐 좀 더 당정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선에서 지금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면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한 대표의 출구를 하나 마련해주는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좀 안건에 올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사과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율이나 재반 상황을 보면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될 상황이고 또 그 사과에 관련된 대통령 언급은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예. 다만 사과를 했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그 민심을 순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그건 의문이고요. 그리고 특히 사과 방식 발언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과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요, 영분이 대통령실에서 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본인이 국민 앞에 대면을 할 것이니 아니면 메시지만 나올지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메시지 내용이죠. 과거처럼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할 건지 아니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할 건지 이 내용이 상당히 강도가 과거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국민들이 높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정말 최근 상황인 국정이 이렇게 본인 때문에 흔들리고 복잡한 부분, 이 위화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감성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반드시 국민들이 제시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용산에서는 사과를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자칫해서 별로 알맹이 없는 사과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이게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알 건 아마 용산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찬반 양론이 팽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민심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낫다라는 쪽하고
이런 상태 하면 계속 밀리는 거고 적당히 마땅히 할 얘기도 없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좀 참말이 팽팽한데 저는 이후 해야 할 방법으로 일단은 사과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상황이고 그리고 사과를 할 거에는 상당히 좀 진정성 있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그나마 이 꼬인 정부, 꽉 막힌 정부에 물꼬를 트는 첫 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그 사과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그 가능성 그렇게 썩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오늘은 듣는 데 방점을 두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뭐 대통령실 내외 얘기를 좀 들어봐도 당 쪽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사과와 관련해서 찬반론이 계속 지금 이제 대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측도 이게 제일 또 난감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디까지 끊어서 사과할 거냐는 거예요. 아하. 지금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 저 계속 공개를 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많이 요즘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느 선까지 공개가 될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 끊어서 그때까지 공개한 내용 기반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명태균 씨의 좀 작전 내지 그것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제기한 여러 가지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의혹 말고 법적으로 일단 이제 형식적으로는 끝난 예를 들어 명품백 이슈라든가 또 도이치모터스 이슈라든가 이건 검찰 차원에서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무혐의로. 딱 그것만 딱 끊어서 그럼 사과를 하면 국민들도 반응이 어떨까요? 또 굉장히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야당은 또 더욱더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사과도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관련된 최소한의 언급조차도 못하고 오늘 회담이 끝날 경우는 그야말로 완전히 빈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명태균 뭐 사태인지 게이트인지는 끊임없이 그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에 관련된 언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때에 확실히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든지 이런 식의 운 정도는 떼줘야 언젠가는 사과를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지 모든 상황을 고개를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대통령이 끝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는 어떤 민감한 발언을 꺼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이 감수해야 될 부담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만약 회담이 빈손 맹탕으로 끝났다, 빈손으로 끝났을 경우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축소 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지 최악이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는 저는 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완전히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 아닙니까? 지지율에 뭐 야당의 공세, 내부적으로 뭐 분열에 뭐 온통 최악인데 지금 뭐 대구 경북이나 뭐 부산 경남도 지지율이 뭐 2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정말 기댈 언덕이 어디 있는지 친윤계 중진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을 훨씬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과감하고 파격적인 조치를 내놔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4시 50분쯤부터 면담을 시작했죠. 면담에 앞서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참모진들과 함께 대통령실 주변 잔디밭과 헬기장 등을 10여 분 동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영상입니다. 조금 전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야외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예. 오후 4시 54분쯤에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이제 면담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듣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산책 이후 실내 식당에서 면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요. 조금 전에 면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면담의 주인공들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만나서 이 파인그라스에서 야외 정원에서 만나서 일단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면담이 끝난 것으로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넥타이 없이 편안한 차림이고요. 표정도 뭐 다소 밝아 보이고요. 오늘 뭐 비도 내리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차담회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차를 앞에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주 앉은 모습이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 왼쪽에 앉았네요.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비서실장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4자회담이 아니라 3명이서 함께 만나서 차담을 나눴습니다. 원래 예정이 4시 30분이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4시 한 54분쯤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의 배석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라서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여전히 면담이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면담이 언제 끝날지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입니다. 자, 앞서서 만약에 오늘 회동에서 알맹이가 없는 빈손 회동으로 끝난다면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주도하는 김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힘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공세는 강화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지가 더 약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기회를 살려서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 국면을 보게 되면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예를 들어 선거 사실은 이제 야권이 이제 후보 단일화하면서 상당히 박빙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어쩌면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이 나왔고 그런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3대 요구를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강성 발언을 한 이유는 사실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관련해서도 7080 세대들이 의외로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김 여사 부분을 거론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이제 입장을 좀 정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던 거고 예. 사실은 그 효과를 좀 본 거죠. 이번에 좀 예상보다도 좀 많은 득표차로 좀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이른바 때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각된다는 거를 지금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성과로 이야기될 만한 것을 못 얻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더 강도 높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예. 이제는 내 앞으로 줄 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대놓고 자기 정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 또 보수 지지층 내에 여론의 그 지형 변화를 보게 되면 그랬을 때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지금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묘하게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추후에 만날 게 공개가 됐어요. 네.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네, 나름대로 어떤 무언의 좀 대통령에 대한 압박 효과도 저는 뭐 충분히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그렇지 예. 않다면 이거는 대통령 만남 후에 그때 논의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흔쾌하게 그걸 승낙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여차하면은 우리 여야 간에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저게 대통령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너무나 여야가 최악의 상태로 협치가 완전히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여당 대표라도 해서 두 사람도 얘기를 해서 물꼬를 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날수록
저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훨씬 많다고 보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 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그러면서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의 부분에 상당 부분 위임해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면 훨씬 더 한동훈 입지가 더 커질 텐데 예,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입지 축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만약에 이제 오늘 회담이 빈손으로 됐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그야말로 윤석열 때리기나 차별화로 갈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민심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친윤 간의 또 압박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사님 말씀을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밖에서 외부적으로 입지는 커지겠지만 또 당에 가면은 친윤과의 갈등 차원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독대를 해서 좀 힘을 팍 실어줬으면 한동훈도 어깨가 펴지고 덩달아서 대통령의 입지도 좀 넓어질 텐데 하는 좀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과 이 면담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죠. 할 말은 다 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해서 보수 공멸에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친윤계는 뭐 국정 운영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지 단판 찢듯 승부를 결정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친한계, 친윤계 사이에 갈등이 좀 불거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뭐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그런 갈등은 이제 이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리더십과 관련해서 일종의 위기 상황 비슷한 걸 이제 맞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걸 하나도 관철시키지를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추석 전에 어떻게든 성사시켜 보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별로 반응 안 보이면서 성사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식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동훈 대표 뭐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리더십도 없고 뭐 그런 거 같다라고 사실은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퍼지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보선을 맞게 된 거고 재보선에서 그야말로 이제 본인의 그런 그 리더십 위기를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택한 게 강공 드라이브란 말이에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강공 드라이브를 택한 거고 그게 일단은 먹힌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야 할 길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거나 좀 다름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리더십 또 당내에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친한동훈계 모임도 갖고 뭐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지금 분명해요. 친한동훈계를 점점 늘려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제 임기 반환점 돌아서 이제 임기 내리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시기적으로 지금이 딱 좋은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욱더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아마参모진들이 모여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주로 집중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면담에서도 대통령이 뭐라 이야기하든 할 얘기는 다 하고 나오자. 이렇게 전략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오후 6시 16분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4시 한 50분에서 54분 사이에 시작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걸 보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그래도 1시간 예상보다는 좀 길어졌네요. 네, 좀 길어졌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다가 지금 주요한 현안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되기선 세계 외 의정 갈등이라든지 한 최소 5개 정도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지 본인만 얘기하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얘기가 오면 답변형 다시 그 부분에 다시 토론을 하고 이 정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만 충분히 나오면 뭐 30분이든 뭐 20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나 여야 온통 아마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거의 빈손에 가까운 결과로 나올 경우는
당초에 만나지 않은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을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예.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에 어느 정도 뭐 수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해결책이 그리고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강경 모드, 뭐 대통령실을 향한, 뭐 김 여사를 향한 비판 모드를 계속 이어갈까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회동에서 뭔가 성과가 없다라 그러면 한 대표는 안 그래도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주는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하.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지금 야당이 이번에 또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일단 약간 좀 좀 조율을 좀 하기 위해서 좀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성과물을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차하면 수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암시하고 오늘 이 면담에 지금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안 받아들이고 가도 되는데 면담 끝나고 나서 뭐 수용 여부를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런데 뭐 3시간 만에 곧바로 받겠다고 하고 면담 전에 결정하고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에게 이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 우리는 야당 특검법 재의결 다음에 할 때 이번에는 우리 찬성할 수도 있어.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수용을 안 했다. 어떠한 그 내용,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수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이 한 그 특검법을 그대로 아마 뭐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한동훈 표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발의를 하는 그런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 과거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그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만나면 보통 한 3가지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는 만남 전에 충분히 조율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은 되지 않겠다라고 조율을 하는데 이번 과정 같은 경우는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회담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동 메시지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밉든 싫든 좋든 나쁘든 간에 화합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사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화합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사진 한번 몇 컷 나올 텐데 그런 연출의 장면이 좀 오늘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만 좋다면야 무슨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워낙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 때문에 국민들도 불안하고 보수 지지층도 불안할 텐데 좀 이렇게 딱 좀 다정하게 껴안는 모습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준다든지 아주 웃으면서 양손을 잡는 모습 이 정도는 보여줄 법도 한데 그럼 결과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네, 화면은 안 보였지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긴 했다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까지 1시간 20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 의미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을 야구의 최종전 한국 시리즈가 오늘 개막합니다. 기아와 삼성의 클래식 매치, 일명 맹수 대전이 31년 만에 성사됐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리즈 1차전이 펼쳐지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살짝 내려서 경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켓은 일찌감치 다 팔렸고요. 포스트시즌 들어서 이 전원 매진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잠깐 비춰주시면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가 와서 방수포를 깔았다가 지금은 다 치웠습니다. 오늘 그 시구에는 해태 시절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김응용 감독이 시구를 맡고요. 김성환 선수가 시타, 또 김종보 선수가 시포를 맡을 예정입니다.
두 팀 모두 한국 시리즈 무대는 오랜만입니다. 기아는 2017년 우승 이후에 7년 만에 이 무대에 올랐고요. 삼성은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93년 이후 31년 만에 격돌, 그리고 영웅함을 대표하는 팀들의 라이벌 대결이라 팬들의 관심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뜨겁습니다. 두 팀 사령탑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두 팀 감독의 얘기 들어보시죠. 요즘은 뭐 동물원에 가 있어도 거의 다 호랑이가 잡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버랜드 안 가보셨나 봐요. 항상 사자가 그 사파리 그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사자가 항상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과 원태인 두 팀의 에이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1차전 승리가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어느 팀이 유리할까요? 네, 이 정규 시즌 1위 팀 기아가 아무래도 객관적 전력에서는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팀 타율과 팀 방어율 1위를 기록했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도 기아가 12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이후에 한 달 이상 주축 선수들이 좀 쉬었기 때문에 타격감이 얼마나 살아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범 감독은 타자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1번과 2번으로 나설 박찬호와 소크라테스의 출루에 기대를 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발이 원태인과 내일입니다. 내일은 지난 8월 24일 부상 이후에 오늘 첫 공식 경기 출장입니다. 내일의 경기 감각도 오늘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삼성도 이 타격감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LG와 플레이오프 3, 4차전에서 1득점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기아의 내일이 빨리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면 오늘 경기는 투수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 부상을 입은 이 삼성의 구자욱이 대타로 출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도 살짝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오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에 승리한 팀이 마지막에 웃을 확률이 71%나 됩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YTN 이경태입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츠를 꺾고 4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양대 리그에서 최고의 타격을 보여준 슈퍼스타 오타니와 저지, 꿈의 맞대결도 성사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회 초부터 실점한 LA 다저스는 곧바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토미 현수 에드먼이 1회 말 2타점 역전 2루타에 이어 3회에는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으로 상대 마운드를 흔들었습니다. 매치가 한 점씩 힘겹게 따라붙을 때마다 다저스는 6회에는 오타니의 행운의 안타로 8회에는 무키 배치의 2루타에 이은 에르난데스의 희생플라이 등으로 점수차를 다시 벌리며 매치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4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게 된 다저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기며 내셔널리그 정상 등극을 자축했습니다. 4 more wins. Work to be done. Let's go, boys.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로 향하면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명문팀 뉴욕 양키스와의 빅매치가 완성됐습니다. 두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만난 건 무려 43년 만입니다. 리그 최초로 50-50 클럽에 가입한 오타니와 홈런 58개를 쏘아올린 에런 저지가 맞붙는 이른바 꿈의 맞대결도 성사됐습니다. 僕がずっと出たいなと思ってプレーしたいなと思った場所なので、今この瞬間からそこを目指して、あとそこを勝つだけだと思って切り替えて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す。 메이저리그 최강팀을 가리게 되는 월드시리즈는 오는 26일부터 7전 4선승제로 치러집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내일 전국에 또 가을비가 내리는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진 아침 출근길. 움츠린 시민들의 손에는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음료가 들렸고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 털모자, 장갑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가을이 아닌 초겨울 수준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9.7도. 예년 이맘때 수준이지만 15도 안팎에 머물렀던 지난주 아침에 비하면 5도 이상 낮은 기온입니다. 그 밖에 파주 6도, 철원 4.1도, 대전 8.5도, 전주 9도 등 내륙 대부분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 첫눈이 내린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0.2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5km 상공에서는 영하 10도의 찬 공기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이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까지 밀려 내려오며 지금 최저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비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쌀쌀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절의 시계는 주 초반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며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며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 남해안에 100mm, 내륙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합류하면서 22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특히 비가 그치는 수요일은 서리가 내리고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절기 상강으로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날씨가 무척 추워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나 낮은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목요일 아침 기온은 7도까지 곤두박질해 11월 초 중순에 해당하는 추운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더해지는 산간과 일부 내륙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며 체감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수 있어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살상 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원이 확정되면 155mm 포탄부터 지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된 건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CBM과 핵 잠수함 기술 이전 등 북한의 파병에 따른 대가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과 함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이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에 엄중 항의한 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은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북한이 파병을 결정한 건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가장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 18형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딸 주혜와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시면서 당시 북한은 시험 발사가 대성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과 같은 고각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거리, 즉 정상각도 발사의 핵심 기술인 한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정점 고도를 지난 발사체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섭씨 7,000도 이상 고온을 견디게 만드는 기술로 ICBM의 최종 단계로 평가받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반대급부로 챙길 수 있는 핵심 군사 기술로 거론됩니다. 군사력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사실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부족해요.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언급했던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지원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 등 핵심 장비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 이전도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파병 인력이 만여 명에 이를 경우 급여를 통해 많게는 한 달에 수백억 원의 외화벌이가 가능하다는 것도 북한 지휘부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대규모 파병으로 인한 외화 획득이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거고 첨단 군사 기술 또 정밀 무기까지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중요한 상황이니까. 또 실전 경험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번 파병은 도박에 가까운 모험으로 북한군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헤즈볼라와 연계된 베이루트의 금융기관 3곳을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 기관을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자금줄을 끊어버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베이루트 국제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춥니다. 10여 분 뒤 공항 근처에선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기둥처럼 솟구치고 곧이어 비슷한 규모의 폭발이 이어집니다. 밤하늘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면서 공습 목적을 밝혔습니다. בימים הקרובים נחשוף כיצד איראן מממנת את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באמצעות שימוש במוסדות אזרחיים, אגודות ועמותות כמחסה לפעילות טרור. 주요 표적이 된 곳은 알카르드 알하산의 지부 3곳.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시아파 신도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알카르드 알하산을 은행처럼 운영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공격도 헤즈볼라의 금융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헤즈볼라와 시아파 공동체 사이 신뢰를 약화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게 돈줄을 죄는 건 물론 향후 재건과 재무장까지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주둔 UN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군이 불도저를 동원해 관측탑과 울타리를 고의로 허물어버렸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과 같은 위상을 가진 대구 경북 특별시로 통합합니다.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026년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6년 7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서울과 같은 위상을 가진 특별시를 만들기로 합의한 겁니다. 행정통합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지 5달 만입니다. 기초단체의 사무권한을 두고 대립하다 논의가 중단됐지만 행안부 중재 끝에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 조정을 통해서 완성한 아주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초단체 사무권한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특별시가 총괄하고 조정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와 안동, 포항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개혁,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거라며 자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도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지방행정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 중앙집권제를 지방 분권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분권하고 균형 발전. 다만 옥상옥 형태인 특별시 권한을 시군과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부시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등 세부 조정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방안이 나오면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 측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각종 절차를 준수한 이상 공개 매수 목적의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2차전에서도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기각된 겁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주식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인 89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 매수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아연이 법적 절차를 준수한 이상 공개 매수 목적의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다고 해도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풍 측이 본안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거듭 허용하면서 고려아연 측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모레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성공하더라도 영풍 측과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최아영 기자입니다.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다시 한번 날을 세웠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가처분 신청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이들의 공개 매수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고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본안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베인 캐피털과 함께 자사주 공개 매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고려아연 주가는 한때 공개 매수 가격인 89만 원에 육박했다가 6% 넘게 오른 87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들고 있는 영풍정밀도 최 회장 측의 공개 매수 마감날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성공하더라도 영풍과의 분쟁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공개 매수를 마친 영풍과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38.47%.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소각한 뒤 얻을 수 있는 지분은 최대 2.5%로 기존 지분과 합쳐 36.49%입니다. 어느 쪽도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후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고려아연 지분 7.83%를 가진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승부처로 꼽힙니다. 국민연금 자금이 그런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풍과 MBK는 조만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전망이어서 양측의 다툼은 주총 표대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두산그룹이 알짜 계열사인 두산 밥켓을 두산 에너지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병 비율도 1대 0.043으로 재산정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합니다. 기업은행은 25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 감면권을 0.1에서 0.4%포인트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감면권을 줄이면 그만큼 대출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휴일 아침 인천 왕길동에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6곳이 타면서 업주와 직원들은 앞날이 막막합니다.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전기적 요인 등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공장에서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공장 단지는 재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탄 차들은 하얀 잿더미에 뒤덮였고 평소였다면 분주하게 가동됐을 기계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휴일 아침부터 11시간 동안 이어진 불로 공장 36곳, 건물 70여 개 동이 탔습니다. 건물은 물론 안에 있던 자재들까지 모두 불에 타 이제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일터를 잃은 사람들은 눈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업체들은 눈앞의 재산 피해는 물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불어날 손해까지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알루미늄 자재를 가공을 해갖고 건설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준공 일자가 있는데 납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지체보상금 물상환까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일터가 갑자기 없어진 거니까 그게 제일 당황스럽고 일단 여기를 치우고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죠. 일단 생계가 달린 건데 일터가 사라진 거니까.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감식을 벌이고 전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인천 서구청과 행정안전부도 피해 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가방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천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지 하루 만에 또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됐습니다. 지금 주변이 여기가 산이라서 아마 이걸 초동에 진압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좀 불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은 주변 빌라 등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지만 가을철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화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은 16도, 대구는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20도, 광주는 23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8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4시 54분 알림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서 시작됐고 오후 6시 15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넥타이 없이 편안한 차림으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주변 잔디밭 등을 10여 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이 영국 외교장관 접견 등의 외교 일정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오후 4시 반보다 면담이 늦게 시작됐다고 직접 한 대표에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전에 회담이 예고되면서 두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당일 2차 여야 대표회담에 운을 뗀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잘 설득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또 한 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대표도 곧장 민생 정치를 위해 이 대표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실무진도 모르는 양측 대표의 직접 교감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 이후 회담 준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두 대표가 2차 회담을 화두에 올린 시점과 맞물려 국정기조 전환이란 큰 틀의 목표 아래 뜻을 함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선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여당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을 두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3천만 원 재산 신고 5차로 재판에 넘겨진 걸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발언하자 국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고무줄 처분, 기준 없는 기소가 문제라며 장 의원을 감싸고 나선 겁니다. 실무적 사고일 텐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달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부각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많지만 최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생경한 모습이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원내를 중심으론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는 여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국민의 힘과 한동훈 대표께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선 한동훈,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과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한 대표와 국정운영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이 대표로선 때론 전략적으로 손을 맞잡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가 이루어지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게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 모녀가 사유서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부인 모녀를 망신 주려는 의도 말고는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 당 차원의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연이은 폭로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조건부로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여권을 뒤흔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무 감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이어 명태균 씨의 각종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의혹의 핵심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장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명 씨가 여권 정치인,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여러 정무적 판단과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당무감사 결과 당시 여론조사와 공천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틀 전 조사 목적과 방법,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진화에 나섰지만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녹취와 폭로가 연달아 터져나오자 여권 내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 김정숙, 김혜경 여사 의혹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의 의혹을 고리로 김 여사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야당이 거세게 특검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균열을 막고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야 하는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은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충분히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인원을 보강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북한군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게오르기 대사를 만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러 간의 협력은 국제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SNS를 통해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가 우리 외교부에 초치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러 협력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중대한 긴장 고조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AFP통신은 리터 사무총장이 소셜미디어 X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나토와 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과 방산 협력,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의 상호 연계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등 전쟁 개입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그 끝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는 물론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과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І ми чекаємо нормальну, чесну, сильну реакцію партнерів на ц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정식으로 가입 초청하는 게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Що ви хочете, щоб ми з русскими говорили? Так, посильте нас. Щоб ми сиділи рівноправно, а не щоб просто стілець десь там в сторонці був. А як? Ну, інвітейшн дайте. І дайте зброю. 나토 규정상 가입 초청은 신규 회원국 가입 때 필요한 첫 번째 절차로 32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7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Ukraine's path and bridge towards NATO membership is now irreversible. 특히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우려해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추후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전쟁을 되도록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병사들이 목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외국 국적 러시아군이 최대 수만 명에 달한다며 국적도 네팔과 브라질, 인도와 세르비아 등으로 다양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힌 외국 국적의 러시아군을 여럿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아서 전장에 투입됐고 업무도 당초 설명과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널리 퍼졌지만 여전히 사용량이 적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회용품을 줄여보려고 정부와 협약을 한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지난해 9억 개가 넘는 일회용 컵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데는 환경 보전이나 해양 생물 보호 등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몸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일회용 음식 포장 용기 1개당 30개에 가까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조사가 있고요. 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생수 30개 제품 중에 28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종이컵은 어떨까요? 얼핏 보면은 플라스틱 컵보다 안전해 보이지만 물에 젖지 않게 만들려고 코팅을 하죠. 여기에 폴리에틸렌, 즉 플라스틱이 쓰입니다. 게다가 종이컵에 22도씨 물을 부으면 리터당 미세 플라스틱 2조 8천 개가 녹아 나오고요. 뜨거운 차나 커피 믹스를 탈 때 뜨거운 물을 붓죠. 당연히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옵니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유통업계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붐비는 커피숍. 주문한 커피가 텀블러에 담깁니다. 베이커에 하신 아이스 라떼 드리겠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400원이 할인되거나 적립 혜택이 추가됩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환경도 아낀다며 호응합니다. 개개인들이 이런 커피 매장이라든지 음료수 매장에 올 때 텀블러를 했을 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생에 편의점도 개인 용기 사용을 환영합니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까지 설치해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씻어 새 음료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와서 직접 커피를 내리면 3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커피 매출은 지난해 2배 가까이 급등했고 올해도 3분기 기준 46.1% 올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면 세제만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세제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친환경 세탁 주방 세제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는 용기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살균기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중가 대비 약 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리필 형식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코 소비를 추구하는 2030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폐 건전지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장치입니다. 20개 정도로 모으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데 인천 계양구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3분기 잠정 매출을 발표하면서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 매출을 지난 2분기와 비슷한 28조 5,6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선두주자인 대만 TSMC는 어떨까요? TSMC는 3분기에 32조 3천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가 조금 앞섰던 반도체 부문 매출 기록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SMC 매출 고공행진은 인공지능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을 TSMC가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3분기 매출에서 AI 칩이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팅이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데요. 오늘 증시에서도 유독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역대 최장인 29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전 한때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했지만 위기론이 있는 삼성전자는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한때는 58,5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4일째 5만 전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29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며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92%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게다가 오는 24일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FN가이드 집계로는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에 달해 5조 원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어떤 효과 때문에 어쨌든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한 6조에서 7조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의 이익을 거의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기술력 강화와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섰지만 이런 변화가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진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얇은 두께의 접는 폰으로 공세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두께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접는 폰 제품 가운데 가장 얇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오는 25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제품 두께는 10.6mm, 무게는 236g으로 지난 7월에 공개한 제품보다 1.5mm 더 얇고 3g 더 가볍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불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의 병실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는 5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다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까지 겹치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이제는 예약조차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공의 파업을 하면서 이게 5개월,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늘어나고 전공의 파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아. 그런데 좌우지간 늘어지니까. 전공의 사직 사태는 1,300병상이 넘는 서울중앙보훈병원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곳 중앙보훈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110명입니다. 전국 모든 보훈병원 전공의 정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데요.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남아있는 전공의는 9명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70%가 넘었던 병실 가동률은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술 건수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료 취약자들에게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수단 예산들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의료단체하고 정부가 합의를 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전담 간호사 등 전공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국가유공자들의 건강도 점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거리두기를 해온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협이 전공의 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기획이사의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임 이사의 발언이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을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협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오는 2050년 노인 인구는 2천만 명으로 노인 복지에 치중하게 되고 생산 인구가 없어질 거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여고생들을 포함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3번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이 사무치는 유가족들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으로 붐비던 성수대교가 갑자기 두동강 난 건 지난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쯤.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6대가 속절없이 무너진 교각과 함께 강물로 추락했고 등교하던 무학여고 학생 8명 등 시민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30년, 성수대교 북단 희생자 위령탑 앞에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며 국화꽃을 올렸고 무학여고 학생들도 추모의 시를 전하며 꽃다운 나이 꿈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뼈저리는 아픔과 가슴 속 잊혀지지 않는 한 맺힌 응어리진 성수대교 북단 위령탑에서 32분의 숭고한 희생 앞에 다시는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되는 성수대교 사고 원인은 용접 불량과 같은 부실한 유지관리와 대형 차량 통행 단속 소홀 등이 꼽힙니다. 복구공사 뒤 3년 만에 재개통돼 2004년 8차로로 확장된 지금의 성수대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교각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우리 사회 인재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 올림픽대로나 강북대로를 가면은 막 슬픔이 쏟아져가지고 진짜 지킬 수 있는 이 생명을 저렇게 방심해서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구나. 서울시는 교량 손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한강교각 22개 가운데 15곳에 구축된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노린 드론 공격에 또다시 방공망이 뚫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 전방위 공습에 나섰습니다. 신화를 사망 이후 종전을 압박하는 국제사회 바람과는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마을에 흙먼지가 하늘로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은신처로 쓰이는 지하 통로를 파괴하기 위해 100톤이 넘는 폭발물을 동원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3일 북부 군기지에 이어 총리 자택까지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전방위 공습에 나선 겁니다. כל מי שימצא סמוך לאתרים המשמשים למימון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נדרש ממנו להתרחק מהם מיד. 하마스 수장 시나루 사망 이후 국제사회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חיסלנו את רב המרצחים יחיא סנוואר. אמרתי, אנחנו במלחמת התקומ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קדימה עד הסוף. ו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ך דבר נוסף, אני גאה בחיילים שלנו, אני גאה במפקדים שלנו.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세 수위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 동안 가자 북부 베이트 라이아를 공습해 최소 87명이 숨지고 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바로 아래 자빌리아 난민촌에서도 최소 33명이 숨졌고 중부 자와이다 주택가와 난민촌에서도 5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가자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수장을 잃은 하마스도 물러서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자빌리아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를 상대로 로켓포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헤즈볼라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160여 발의 로켓으로 공습 경보가 이어지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준비가 담긴 기밀 문서가 유출돼 미국 정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중단하는 대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조건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백악관에 이런 내용의 종전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건 조건에는 국경을 넘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고 레바논 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자유로운 작전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60세 생일을 맞은 해리스 미 부통령이 조지아 흑인 교회를 찾아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에서 친서민 행보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욕설에 저속한 표현으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지아주 스톤 크레스트의 교회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선거 유세 중 환갑을 맞은 해리스 부통령. 이번 대선에 열세를 쥔 경합주 조지아에서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합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We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answer that question. So let us answer, not just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 and with our votes. 주요 경합지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조지아주 교회를 돌며 흑인 기독교 신자들의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미국의 분열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Do we have leaders in place who understand that in the face of a stranger, one should see a neighbor? 역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널드에서 감자튀김을 만들며 유권자에게 다가간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Happy birthday, Kamala. Happy birthday. 문제는 전날 유세에서의 발언. 펜실베이니아주 지역 출신의 전설적 골퍼 아널드 파머 이야기를 늘어놓다 갑자기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저속한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This is a guy that was all man. This man was strong and tough. We have women that are highly sophisticated here, but they used to look at Arnold as a bad, but he was really something special. 자신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공격하다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So you have to tell Kamala Harris that you've had enough, that you just can't take it anymore. We can't stand you. You're a vice president. The worst.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저속한 발언이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발언을 멈추고 30분 동안 춤을 추는 기이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쟁자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승리할 확률이 과반을 넘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의 자체 예측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52%로 해리스 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제친 건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중국 북부 내륙 산시성 일대에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10월에 눈이 온 건 195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올겨울 혹한을 예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아직 초록잎이 우거진 나무 사이로 눈꽃이 날립니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올해 하반기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1951년 이후 가장 이른 강설입니다. 윈강석굴로 유명한 다퉁엔 지난 2일 이후 벌써 두 번째로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허베이성과 스저장, 베이징 외곽 산지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다만 베이징의 경우 기상 관측상 첫눈의 기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北京、天津啊，气温是首次跌破0度，在10月中旬就这么冷，确实是非常少见。 신장, 네이몽구, 헤이룽장 등 최북단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초에 첫눈이 왔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원인이 됐던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고 있다는 게 이유로 지목됩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따뜻해지면 엘니뇨, 반대로 차가워지면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시베리아의 한파와 폭설이 동아시아로 남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해양대 연구팀은 이른 추위에 난방이 빨라지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40% 안팎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겨울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6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1야당 입헌 민주당은 의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시바 총리의 총선 이후 행보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유권자 36만 명을 조사한 결과 자민당 중의원 의석수는 선거 전 247석에서 50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과반이 233석에 훨씬 못 미칩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처음입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기존 32석에서 30석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두 당의 연립 과반도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당의 최대 약점인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에 안간 힘을 쓰지만 いろんな理由はあったにせよ記載をすることがなかった。そのことの責任は我々自由民主党が負わねばなりません。あらゆるご批判も浴びねばなりません。 이번 달 지지통신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인 28%까지 떨어지는 등 출범 직후 기준 이전 내각 지지율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며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0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을 집중 공략하며 연일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献金が出てこないようなところは放置しっぱなし、大きな企業が何か言えばすぐ反応する、これが自民党の政治じゃありませんか。 국민민주당도 7석에서 20석 안팎으로 늘고 공산당도 기존 의석인 1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의석 실패가 현실화될 경우 이시바 총리의 국정 운영 차질은 물론 본인의 당내 입지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과 관련해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세 번째,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외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 정, 대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용산에 취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대표님 요구 중에 받아들인 건 어떤 걸로 생각합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의 구술 내용을 받은 거라 제가 지금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대표님 오늘 회동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마치고 나오셨어요? 마치고 나서 특별히 말씀 없었어요. 이거 제가 받아 정리하느라고 그럴 거 여쭐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또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건가요? 공감대 여부나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용산을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장님, 저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럼 용산도 뭐 적극 공감을 한 건가요? 똑같은, 제가 대통령 말씀을 옮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표께서 회동을 마치고, 그러니까 81분 동안 대화 나누신 다음에 나와서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좀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셨는지가 알겠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근데 원래 한 대표님이 브리핑 하시는 걸로 저희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다음 회담이 예정이 있을까요? 지금 이거 막 끝나서 아직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또 오늘 면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배석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대표가 요구한 것 중에서 대통령이 좀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 따로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용산을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게 용산을 받아들이시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분발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동 끝나고 깜깜한 상황에서 제가 구술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빨간색 파일 같은 거 가져가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 이건 오늘 그 말씀드릴 거 정리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대표님이 모두 다 구술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대표님이 그러면 대통령 반응 어떤 말씀하셨는지 전혀 그럼 기자실장에게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삼각지 일대가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 제가 급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었어요. 네, 시장님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양측이 대화를 하신 거고 요구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거나 있었으면은 구술을 해주셨을 텐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대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반응이나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실장님 사실 대표님이 직접 조금 브리핑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실장님이 하신 걸 두고도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대표께서 직접 브리핑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게 과한 해석이고 뭐 여러분들 해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대표께서 직접 브리핑한다는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대화를 나누셨고 나중에 당 지도부와 또 논의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차후에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수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논의할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뭐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고 나오는 거니까 지도부하고 협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김건희였어요. 그건 제가 전해드린 거 없어요. 이만 맞춰도 되겠죠? 시장님 그럼 지금까지 요구한 것 중에 대표님이 이제 설명하시기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게 합의된 게 좀 없었다고 봐요. 명확한 답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님 말씀이기에 제가 전해드린 게 부적절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좀 거명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술받은 거 외에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답을 못 듣는 걸 많이 알면 쓰지. 또 한 대표님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일정이요? 또 뭐 대표님 일정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적절치 않은 것.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과 관련해서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했고요. 특별감찰관의 필요성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이슈는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화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반응은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발언 내용이 더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